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사사건건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여의도 사사건건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공수처 통신조회한 걸 놓고 공방이 거세죠? 불법 사찰이냐, 합법적인 수사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합법에 탈을 쓴 위헌적 행위 아니냐. 위헌적 행위다.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는요, 통신 비밀의 자유가 있고요. 그걸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쨌든 합법에 탈을 쓴 하나의 위헌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 사찰했고요. 그다음에 아무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까지 통신 조회를 했어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법을 위반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기자나 민간인들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통신 조회를 합니까? 이것은 본인들의 업무 영역을 상당히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에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사 목적 없이 통신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기자와 민간인의 통신을 조회했다는 것 자체는 좀 위법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법 가능성이 있고 위헌적인 행위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부가 매년 통계를 발표를 하겠습니까? 매년 통계를 발표하고 있고요. 제가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통신 사실조회 기록을 살펴봤는데 3년 동안 국정원 포함해서 8천만 건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지적을 한 입장에서 이제는 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1년에 한 500만 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자신도 임기 재직 중에 260만 건 이상의 통신 사실 조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찰을 한 게 아니라 떡하니 번호만 있는데 이 번호가 누구 거지라고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이걸 물어보지 말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왜 기자 걸 확인했냐라고 하는데 기자 걸 확인한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검사였겠죠. 검사와 통화한 사람들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언론인의 그 번호에서 등장한 것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면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지금 이 통신사실 조회 범위를 좁히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 합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자체는 기자를 노리고 사찰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시절에 민주당이 저러한 통신 조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대국민 사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울 게 없어서. 그럴 때는 국정원의 사찰의 경우에 저희가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울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배웠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김성회 대변인께서 좀 착각을 하신 게 뭐냐면 통신자료 조회는 그냥 통신사에다가 이 사람들 누구야라고 신상명세를 받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자와 기자 가족은요 영장을 친 거예요. 통신 사실 확인 조회를 영장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수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영장을 사찰이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찰이라고 하시면 사찰은 공권력이 불법을 동원해서 개인의 정보를 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사찰이라고 표현하시냐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사찰하고 불법 사찰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는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찰이라고 얘기를 했지. 민간인들까지 공수처는 수사 대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영장을 받아서 기자와 민간인을 왜 통신 조회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라 공수처에 말씀드려요. 접수된 건 자체가 검찰로부터 언론으로 수사 사실이 새어나간 것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점도 국민들이 함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죠? 영상 들어와 있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정말 흉악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신 비밀을 낱낱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감시국가, 감시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문을 닫아라! 닫아라! 닫아라!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아니 처장님 법사위에 출석하셨는데 법사위장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듣고 있는 비판이 바로 무서운 공포처다. 정권 보위부다. 그런데 인력을 늘려달라. 단순히 지금 처장님이 자꾸 이제 공수처의 인력 부족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너무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듣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마치 공수처의 인력 증원을 위한 어떤 편법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 그 부분에 유의하겠습니다. 대선에 개입해서 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그 의도가 맞죠?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 야당은 청와대에도 입장 발표를 요구했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입장 그래픽도 준비돼 있죠. 그것도 마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 총장 시절에 검찰도 수십만 건을 조회했다면서 사찰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다만 야당만 조회했다면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뭐 연일 아주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서서 죽겠다. 오늘은 공수처에 미친 사람들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공수처장은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된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찰이냐 아니냐 이런 규정 자체를 놓고도 지금 여야 사이에 합법적인 사찰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공수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처장은 물러나라, 해체해야 된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미 보십니까? 이제 검찰에서 공수처장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공수처는 이미 존재의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의원들을 통신조회했어요.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사찰을 했고요. 또한 그 부인까지 통신조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공수처가 이번 대선에서 좀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이 시기에 야당만 좋아했다면 이거는 의심받고 문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야당만 합니까? 여당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가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검찰에 고발돼 있거나 공수처에 수사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했다면은 야당 후보에게 좀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았을까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잘못 말씀하셨는데 수십만 건이 아니고 260만 건이 넘습니다. 임기 동안만 그렇고요. 검찰 문재인 정부 매년 한 500만 건씩 조회를 하고 있는데 모든 수사를 중단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관련돼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포함해서 검찰총장 시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무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단지 통신 사실이 조회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검찰이 너희가 우리를 털면 나도 너희를 털겠다는 식의 이런 그 막가파식의 이 깡패 같은 행동들은 좀 적절하게 자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권력기관끼리니까 알아서 상호 검증을 하시는 것은 하는 대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찰은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찰은 조사해서 살펴본다라는 의미인데 불법 사찰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 공수처의 여러 가지 일탈 행위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말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신생팀이니까 격려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운동 경기하고 있습니까? 격려해줘야 되면 국민들이 그럼 격려금이라도 좀 줘야 됩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 그런 것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역할이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 격려해줘야 된다는 표현 쓴 것 자체가 한쪽으로 편향된 그러한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자기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통신 자료 조회 이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가 공수가 뒤바뀌었어요.
민주당도 야당일 때는 사실 뭐 주체가 물론 국정원이어서 더 그랬긴 했습니다만 거세게 비판했었는데 정치권에서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룰을 바꿔야죠. 지금 뭐 너무 쉽게 공문호를 통해서 받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백주대낮에 납치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통신 사실 조회를 못하게 하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할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선거도 선거지만 제도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자꾸 무슨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260만 건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그런 비판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정부는 3년 동안 8천만 건을 했던 것을 획기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시민사회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줄이셨습니다.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 있었던 제도니까요. 수사기관은 계속 활용해 왔던 제도고 이대로 좋은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제를 좀 바꾸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 얘기는 저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계속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국민적 합의이기도 합니다. 이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정책 실패일 수 있는 거죠. 종부세하고는 결국은 이거는 통합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중 부담이 될 테니까요. 다만 이게 이제 조정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지금 종부세를 사용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꽤 복잡한 논쟁과 좀 정리를 거쳐야 되긴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에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을 진영을 가리지 않기로 이미 마음먹었었죠. 역량 중심으로 먼저 판단하겠다.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실용 내각 말씀도 드렸고 필요하면 통합 내각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합의가 되면. 윤석열 후보가 전국에서 어제와 같이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제 표현의 방식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상황도 매우 어렵고 또 국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노의 언어보다는 또 희망의 언어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왜 희망의 언어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지는 후반부에 윤석열 후보 발언을 좀 직접 들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또 내용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세제 개편, 뭐 취득세도 좀 면제해주자, 좀 감해주자, 최초 구입 뭐 주택 구입할 때는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하지만 감세하자는 건 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문제, 부동산 민심 때문에 돌아선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을 의식하는 것 같긴 한데 반응을 할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최초로 구현한 민주당의 후보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토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 0.6에서 1%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종부세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무지하게 큰 비판을 받고 실패한 대통령이 된 것처럼 국정 후반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얘기 못 꺼냈습니다. 근데 다시 지금 꺼낸 거예요. 그래서 국토보유세, 뭐 기본소득에 연결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국토보유세라는 걸 만들고 그럼 종부세는 당연히 폐지가 됩니다. 근데 이걸 지방세로 할지 국세로 할지에 대한 논쟁은 필요하지만 어쨌건 개인 1%가 개인 소유 토지의 30%, 법인 같은 경우는 1%가 70%를 넘게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1%만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는데 이 과제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이것들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조금 아직은 미지수죠.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3일 날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공약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무한책임 부동산이라는 정책 공약을 발표를 하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직형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도 좀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득세, 보도세, 양도세, 거래세 등 일괄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다 손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문제를 삼고 싶어요. 하나는 예전에 본인이 주장해 왔던 철학과 가치관과 원칙과 정책과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상식적인 설명이 없는 부분은 유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왼쪽 깜빡이 일으키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제1원칙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예요.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방향의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책의 목표와 방법과 지금 실행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느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냐, 공약이냐 이런 걸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은 그린벨트를 좀 훼손해서라도 공급을 획기적으로 좀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비판을 합니다. 어느 얼굴이 진짜냐. 이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이뤄야 되는 건데 그린벨트라는 것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수도권을 넓힐까 말까의 문제라고 우리 이제 뭐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시티를 건설해서 뭐 광주 또는 부산 지역,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인구를 흩트릴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더 늘어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수도권으로 늘리는 것을 용인한다라고 하면 그린벨트 허물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 국토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이 90%인데 전국토의 16%밖에 거주지로 쓰고 있질 않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그린벨트가 한 10% 정도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허물어서 수도권을 키운다는 건 정책적으로는 가능한 일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산 경남 지역이나 이런 지역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인구를 흐트러뜨릴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을 더 키워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책적 판단 이게 우선된다면 그린벨트도 저는 충분히 허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판단인데 이것도 어느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이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린벨트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으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일어나요. 그러면은 본인들의 원칙과 방향과 또 실행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 물론 그린벨트 해제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여기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얘기하고 이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방법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유연한 실용주의자다.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에서 지금 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이런 지가 지금 자율주행 사회에서 좌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좀 낡은 이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현실적인 이재명 후보의 목표는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은 2, 3년 걸리니 당장 있는 물량을 푸는 방법으로 다주택자들 지금 내놓으시면 저희가 세금을 감면해 드릴게요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공급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니까요. 그런 식의 실용적인 접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겠다라는 정확한 이재명 후보의 철학과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찬성한다니까요.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윤석열 후보 나온 지가 좀 4, 5개월밖에 안 돼서 지속적으로 했던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4,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아, 네.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라고 하지만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 가면 사고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예측 가능성, 일관성 이것도 중요한 가치이긴 하죠. 네. 천정배 전 의원을 비롯한 탈당 인사들 오늘 민주당에 복당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텐트를 좀 넓히는 이런 기류입니다. 열린민주당 합당은 어떻게 돼갑니까? 전당원 투표 지금 하고 있나요? 당대표 투표 때보다 투표율이 높은 상태로 지금 한 85%가 투표를 하셨고요. 오늘 저녁 6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결과를 전달받기로 해서요. 바로 공개를 할 건데 뭐 찬반 양론이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지도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통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부결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 부결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결되면 어떻게 되죠? 합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도 조국의 강 폭이 넓더라 이런 이야기도 해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그런 건 전혀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요. 지금 그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의 의식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보다 높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다만 열린민주당이라는 형태의 이 정당 실험을 우리가 여기서 중단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이 갈릴 뿐이고 조국 문제는 전혀 뭐 이슈가 아닙니다. 그거는 뭐 사람들이 이번 일을 놓고 다루는 주제 중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열린공천이나 정치개혁 등의 과제를 따로 실천할 것이냐, 들어가서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을 버릴 것이냐, 계속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일단은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결국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조국을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조국 전 장관의 저런 행동이 아직도 정당성이 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 논리가 또 먹힐지도 또 지켜봐야죠. 네, 주제를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건넨 비단 주머니 첫 번째였죠. 댓글 공작 잡는 크라켄. 오늘 시험 운용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수의 계정으로 유사한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악의적,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증후가 포착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악의적인 비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공개해드릴 수가 없고요. 몇 명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지금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예민할 수 있어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크라켓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일반화돼 있고 상식적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선택하고 뽑아낼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저것은 일단은 발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댓글 조작이 의심이 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기본적으로 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선관위에도 일단 신고를 했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경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저것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근거를 확인하시지 못했고 교수님도 댓글 조작을 하면 근데 여론에 영향을 일부 미치긴 합니까? 저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포털 사이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털 사이트들이 성긴 그물을 만들어 놓고 이 매크로를 허용하고 있는 현재 이 현실, 이거 기술적으로 다 막을 수 있거든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런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추천이 많이 눌리고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광고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포털 사이트로서는 모든 매크로를 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매크로가 여기가 쓰이던 것이 아니라 블로그에서 광고하는데 기법으로 사용했던 것이 지금 뉴스 댓글로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포털 사이트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크라켄이 안 하더라도 지금도 할 수 있고요. 이 CEO들 빨리 결단하셔서 매크로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면 이런 논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당이 하는 것보다는 거대 IT 기업이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이미 뭐 기술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크라켄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지 그래서 걸러낸 게 뭔지 우리가 이 세부 정보가 없어서 이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새해가 되겠네요. 새해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윤석열 후보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 누비고 있습니다. 현장 발언이 거칠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대장동 범인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은 뭐 하는 정당입니까? 그게 정상적인 정당 맞습니까? 이 정권이 경제 망쳐놔, 또 국가 안보,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놔.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때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아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뭐 지지율이니 이런 거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안 쳐다봅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현장에 방문했을 때부터 부쩍 좀 거칠어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연일 정말 강한 톤으로 문제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로, 그러니까 반문연대 깃발을 들고 대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이제 그런 방향이었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을 비교해 봤을 때 정권 교체론이 높지 않았습니까? 반문 정서에 기대면 우리가 그냥 쉽게 정권을 교체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구도가 좀 깨진 것 같습니다. 대선은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인데 과거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미래인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지 저는 좀 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되게 화가 나서 단어들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물론 지지층과 당원들은 좋아하겠지만 저러한 모습을 보는 중도층 상당히 좀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화는 뭘 향한 분노일까요? 글쎄요. 그것이 왜 나의 진정성을 못 알아줘? 왜 안 알아줘? 이준석 대표는 왜 저래? 지지율은 왜 하락할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자꾸 저렇게 안 좋은 인상 쓰는 모습, 화내는 모습, 거친 말 이런 것들은요. 비호감도를 높여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좀 냉정함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핵심 지지 그룹에서는 오히려 소구가 되는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출마하셨던 이 명분, 구도 이걸 좀 먼저 봐야 되는데요. 명분에 있어서 공정이라는 것이 본인, 부인, 장모 비리가 연속으로 나오고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도라고 하면 또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김건희 문제를 사과를 하는 걸 놓고 다투다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원래 계획이었던 6070과 2030이 4050을 포위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선거의 대전략도 이준석 대표의 퇴장과 함께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 다시 핵심 지지층부터 다지자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자기가 제일 좋았던 순간을 항상 기억하기 마련인데 윤석열 후보의 제일 좋았던 순간은 경선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나를 줬던 사람들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 한 나흘 전만 해도 김종인 그 총괄께서 이제는 네거티브 하면 안 된다라고 선거에 큰 판을 짜놨는데 아까도 필요 없고 라고 하면서 후보 직접 원고를 옆에서 놔두고 네거티브를 본격적으로 쏟아내는 것. 그래서 핵심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요. 중도층이 거기에 움직이질 않는데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나오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할 것 같아서였거든요. 근데 그건 지지율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떨어지면 윤석열 후보의 가치도 갑자기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네거티브 전략은 글쎄요. 당하는 입장에서 즐길 수밖에 없겠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15개 친박단체가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죠.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저런 모습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박근혜 그리고 탄핵의 강에 다시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게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 환영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건강 회복하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냥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을 되찾았는데 윤석열 후보를 안 만나줘 봐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지지 안 하는구나. 이러한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가장 단순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운 말이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마침 영상에 우리공화당 집회 모습인 것 같은데 대구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사과해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해라. 이걸 요구한 조원진 대표 모습이 나오는데 저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모습을 야당 지지 성향 분들은 가장 우려했을 것 같아요. 갈라치기라는 문제 제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분열이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룹이 보수층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편승해 있는 분이 저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인데 저분이 그 한 포털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홍준표 대표로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남겼어요.
이거는요 진영이 분열하는 거예요. 이러면 선거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큰 명분과 대의에 다 그냥 과거의 여러 가지 뭐 안타까움이라든지 화난 것들을 다 눌러야 되는데 지금 얼씨구나 좋다면서 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저런 진영의 분열은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조원진 의원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윤석열이 보여주고 싶은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문재인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중도층 유권자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다가 결국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이 비율까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는 하고 싶은데 윤석열 씨 당신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라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빨리 캐치하고 거기에 걸맞은 전략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질문도 드려야 되나 싶은데 일단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내일 만난다고는 하죠. 아마 오찬을 함께 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 발언 보면 갈등이랄 것도 없다. 선대위 쇄신 계획도 없다. 쇄신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선거를 포기하라는 악의적 공세다. 그러니까 보통은 경쟁하는 상대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논평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악의적 공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는 선대위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두 분 사이에서는 넘을 수 없는 강을 이미 넘어버린 것이 아니냐. 같이 이번에 대선에 두 분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좀 불안감이 오긴 하는데요. 내일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회동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빨리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꾸 이러한 분란과 혼란이 내년까지 가게 되면은요. 결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도 감정을 좀 억누르시고 단어 선택도 좀 냉정하게 하셔서 수습 국면으로 가야 돼요. 갈등을 좀 더 확산시키고 이번 기회에 내가 이준석의 길을 확 끊어버릴 거야. 내가 꺾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25년 수사 전문가의 그런 기풍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이 다 피의자죠.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물량적으로 눌러서 꺾어 놓아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를 도야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가 꺾일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은 앞으로 30년 동안 자기 정치할 사람인데 이번 대선이 그렇게 본인만큼 중요할까요? 그러면 같이 달려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눌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 빼고 가겠다라는 방식은 글쎄 검찰에서 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의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또 정치는 생물이라 내일 오찬에서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는 또 지켜봐야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내일 점심 때 만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교수, 김상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